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뭐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변동성 지수와 코스피를 예서의 어떠한 그 뭐 다이버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일단은 좀 큰 그림으로 좀 크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저는 오늘 그 한 두어 달 정도 만에 하루 종일 한번 봤거든요. TV를 9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경제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봤어요. 보통 뭐 잠깐 틀어놓는다거나 끄거나 뭐 보고 싶은 것만 좀 골라본다거나 이랬는데 오늘 한번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경제 방송을 계속 틀어봤거든요. 여기저기.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왔던 뉴스가 이런 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북경협주 특히 한 종목이 급등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바닥론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증권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바닥론이라고 많이 얘기할 때는 실제 바닥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고요.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할 때도 역시 고점이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나고 나보면 아는 것이긴 하지만 보통 시장에서 모두 다 얘기할 때는 정말 다 틀렸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바닥 이러니까 오히려 저는 거부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은 과거에 어떤 사례들에서 그래도 가장 신빙성 높은 사례로 혹시 바닥론이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수 뭐 글로벌 지수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글로벌 경제의 어떤 큰 어떤 글로벌 매크로를 볼 때는 우리 지수를 펴놓고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지수는 분명 이렇게 왔다가 우리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는 뭐 이런 식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글로벌 경기를 볼 때는 뉴욕 증시를 좀 참고하면서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기 앞서서 미리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4년에서 5년짜리 혹은 뭐 10년 주기설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 있는데요. 이런 주기설들은 당시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설이다, 이렇게 10년짜리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년인데 이거를 통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 안에서도 어떤 소순한 경기를 작은 경기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은 경기를 볼 때 그래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그날과 분산들을 좀 보는데요. 사실 분산과 그날 역시도 우리가 보는 이 소순환에서도 좀 더 작아지는 모습이에요. 더 작아지는 모습. 그러나 분산과 그날이라는 것은 확실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요 경기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근데 왜 시장에서는 흔히 그날이라든지 분산의 이야기들이 거의 없을까? 저는 이 방법을 아주 본격적으로 쓴 지 한 15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15년 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많았었고, 참고는 했지만 나의 결정에 뭐 확신을 탁 갖으면서 매일매일 보게 된 것은 한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15년 정도. 근데 왜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특히 바닥론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보통. 이거는 사실 그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고점이다,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 자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업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신껏.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흔히 그 시장의 어떤 큰 추세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S&P 500을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가 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더 잘 보이게 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과 고점,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고점, 다시 바닥과 고점,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요것과 가장 흡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 것은 OECD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요 당시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로 기준으로 주가랑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소수단이 세 번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것을 보자면 여기서부터 한 번, 여기서부터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분명히 마른 경기 선행지수인데 주가가 항상 먼저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한 두어 달 이상은, 최소 두어 달 이상은 먼저 주가가 움직이긴 했거든요.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요거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신뢰가 되는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당시 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09년 한 2월 정도 때를 저점으로 2011년 한 2월 정도에 이렇게 하나의 소순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10년짜리 주기지만 작게 보면 소순환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보면 그때그때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이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각국에서는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했죠. 그래서 경기가 막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 이 첫 번째 이 소순환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유럽이나 선진국 쪽의 재정 위기로 오히려 가버렸죠. 그래서 결국엔 이 한 번의 소순환이 끝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연저리는 경기선행지수가 돌아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경기선행지수는 분명히 찍고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OECD 경기선행지수로 좀 보자면. 그리고 두 번째 소순환은 2012년이죠. 2012년 요 원저리 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요 원저리 때의 경기선행지수가 거의 뭐 비슷하게 꺾여 가는데요. 요때 시작됐던 것은 양적 완화였을 겁니다. 양적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통화 정책으로 경기가 한번 다시 쫙 좋아지고 나서 이렇게 쫙 좋아지고 나서부터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통화 완화 정책이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 버리면서 경기 수축으로 다시 한번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당시 때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정 지출과 어떤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냈고, 세 번째 사이클은 뭐냐면 2016년 4월경쯤에 요 원저리경쯤에 선행지수가 돌기 시작했고 2011년 11월 정도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금리 글로벌 이제 환율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요 당시 때가 1년간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신흥국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던 구간이고, 지금의 2017년 11월 이 경기 순환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당시 때도 그렇고 뭐 많이 그랬지만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을 때 여기를 좀 크게 한번 쭉 크게 해서 봐볼게요. 여기 구간만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게 저는 아직 좀 생생하긴 한데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만큼 시장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때가 아주 거의 묻지마식으로 반등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당시 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안 들어왔었고, 여기 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요때 들어왔다가 여기 때 다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때 모습들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도 시장에서 한번 확 흘러내리고 나서 또 쭉 올라오고 났을 때도 이 언저리에서 특히 이 언저리에서 많이 몰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나고, 그 다음에 크게 하락하고 났을 때 여기서 한번 사람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언저리에서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금방 하락해 버렸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그날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분산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때가 진짜 바닥의 시작이었었습니다. 2016년도 초반에. 근데 이 모습이 국내 증시와 거의 비슷해요. 국내 증시는 요 언저리가 우리는 거의 요 언저리가 그쵸? 요 언저리 한 요 언저리네요. 요 언저리가 우리는 이제 박스피의 모습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부터 바닥을 다졌었잖아요, 코스피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 경기가 꺾일 때 혹은 경기가 돌아 나갈 때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 나갈 때 꺾일 때 돌아 나갈 때 꺾일 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인정하지 않는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또 보면 글로벌 경기는 이 언저리부터 꺾이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좀 과매도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약세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보통 보면 6개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1년 정도 빠지고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이제 시장이 보통 올라가긴 하는데,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보통 시장이 약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거죠. 1년이나 지나고 나서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벌었던 이 수익이 보통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서부터 이런 경기 어떤 소순환에서 경기 수축 국면에서의 그 수축 기간의 통계를 보면 보통 한 17개월 정도가 수축 기간의 평균치였거든요. 기간이었거든요. 17개월이. 근데 지금 여기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로 본다면 그쵸? 본다면
한 14개월 정도가 경과한 거예요. 현재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그 OECD 선행 지수가 그 그 순환이 수축 국면이 14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근데 평균치가 17개월 정도라고 하면 평균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왔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알듯이 경기 선행 지수보다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가는 벌써 여기서부터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가고 한다면 주가는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과하네요. 이렇게 가면 주가는 벌써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고점을 찍고 조금 흘러내릴 때, 요 언저리 때 시장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 이 주가의 고점에서부터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기이고, 주가는 이미 벌써 빠질 대로 빠져버린 이런 순간이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OECD 상지수가 이렇게 다시 상승한다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 전부터 주가는 벌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경기선행지수가 분명 꺾인 건 맞아요. 꺾인 건 맞는데 아직 이런 모습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고, 주가는 이미 여기서부터 한참 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주가도 역시 반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해결된다라는 것은 양국이 합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합의가 나온다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기 선행지수가 17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갔는데 현재 14개월 정도 왔다면, 주가가 3개월 정도 이상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면 지금 정도 현재 위치가 혹시 시장의 바닥은 아닐까라는 것. 이것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그래도 동의하는 바닥론입니다. 근데 이런 바닥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떠한 사이클을 보고 무언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그닥 이렇게 뭔가 확 와닿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희망이 생기려고 하는데, 일간 지수로 S&P 500을 볼게요. 보면은 너무도 강력한 어떠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은 아마 저희 회원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이긴 할 겁니다. 다우라든지 S&P 500, 나스닥을 보면 분명히 지수는 상승해요. 분명히 지수는 상승하는 게 맞는데요. 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우라든지 S&P 500은 거래량이 확실히 부족해요. 무언가 이게 상승이다라고 하기에는. 근데 나스닥은 조금 거래량에 의미 있는 것은 좀 나오긴 했어요. 지수도 조금 반등도 하고. 근데 보통 요 세 개 중에 적어도 두 개 정도는 어떤 좀 같은 신호를 좀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닥과 어떤 그날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제대로 된 어떤 무언가는 그날은 나오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다만 WTI는 확실히 반등의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 자리, 요 느낌은 일단 단기적인 바닥을 만든 것 같고요. 이 바닥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과거처럼 70달러까지 이렇게 가긴 어렵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상승은 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역시도 어떤 저점을 잡는 듯한 느낌은 나오지만 확실히 그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니케이 역시도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 왔고 우리 지수를 좀 보면 우리 지수도 이렇게 보면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하루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저가 특히 이 종가를 바로 깨버렸다라는 것 거래량이 물론 증가하면서 깬 건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깼다라는 것은 어제가 신뢰할 만한 날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가 오전 시황에서 조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강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확실한 그날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뉴욕 증시나 상해종합 니케이에서도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나 되돌림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강한 되돌림의 힘으로 비록 바닥에서 강한 되돌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확 반전으로 추세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 반등으로 보일지언정 여기서부터 다시 강력한 무언가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나 강력한 이런 되돌림은 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매우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 시장이 그날이 나와서 다시 시작된다면 그때의 주도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도주가 누구인지 계속 관심 종목 실적과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계속 꼼꼼히 찾고 있는 이런 시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의 준비가 된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그날이 딱 나오면 우리가 그 찾아놨던 그 주도주를 조심스럽게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날이 몇 개월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러한 하락 흔히 말하는 어떤 파동론에서 본다면 지금의 파동이면 뭐 두어 달 정도도 가능한 정도의 파동의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지수의 모양이 흔히 우리 코스피의 지수의 모양이 인덱스랑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펴서 요거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변동성 지수를 뒤집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겹치네요. 옆에다 놔두고 봐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코스피 지수이고 여기가 변동성 지수를 인버스한 것인데요. 이것의 다이버전스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수는 이 저점을 깼어요. 깨고 나서 이렇게 반등한 모습이긴 한데 심플하게 그려보면 약간 요런 모습의 반등이거든요. 약간 저점이 내려가는. 근데 뭐라고 하나요? 이거 그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변동성 지수의 다이버전스라고 저는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이런 이야기와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날과 분산을 많이 이야기 안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좀 보거든요. 다른 어떠한 미디어들도 챙겨보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변동성 지수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은 일단 일정 부분의 상승을 의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언저리 2300까지도 한 두어 달에 걸쳐서 어, 반전 아닌 반등으로 좀 오랫동안 좀 가려고 하나 혹은 이번 연도에는 박스피가 되려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뭐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수는 그날그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황은 그날그날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날과 분산이라는 것을 좀 염두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도 그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오늘의 모습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번 주 안에 다시 회복돼 버리면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너무 반등 자체가 강하니까 좀 관심을 두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바닥론은 당시 때는 알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야지 좀 눈에 보일 등 말등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분명히 바닥일지 아닐지 모른다면 사실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요 정도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정도 지나서 혹은 조금 더 지나서 또 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에 바닥이다라고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시장은. 그리고 시장을 과거에 어떤 단순한 어떤 차트라든지 무슨 뭐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장을 이야기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시장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일단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아직은 손에 잡힐 만한 어떠한 것들은 없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괜찮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을 조금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증권사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요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보통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좀 겹치는 부분을 좀 보면 뭐 많이 겹치진 않긴 하는데 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 그리고 2차 전지 MLCC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쪽이 다 실적이 좋긴 해요. 실적이 좋은데 그럼에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흔들리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으면 쉽게 매수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빼고 그다음에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한 KB증권 같은 경우를 보면 5G라든지 뭐 인프라 관련한 쪽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5G 역시도 매우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다만 대신증권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대신증권은 금과 채권 그리고 달러를 2019년도에 투자 유망주로 봤습니다. 이 말은 2019년 한 해 내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장은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나 과거에 제약바이오라든지 IT 쪽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그렇죠? 시장이 확실히 얘네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시장은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이 증권사 둘이 얘기한 것도 역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를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전에 제약바이오와 어떤 IT 정도의 대장주들이 아닌
미디어 엔터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이렇게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5G랑 인프라 쪽도 주도주 대장주라고는 보여지지 않았던 회사들이거든요. 즉 얘네 역시도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는 보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대놓고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그래도 가장 높은 달러를 추천한 거 보면 코스피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2019년도를 예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씩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고, 근데 이 바닥론이 어떤 근거가 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근데 확실한 어떤 먼저 선행될 것은 무역 분쟁이 조금 해결의 어떤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땅 돼야지만 그것으로 인해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들이 좀 모여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날카로운 자리에서 굳이 서둘러서 매수하거나 이러진 않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시장에서 또 하나 저희가 삼성전자를 조심스럽게 최근에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35,000원 요 언저리를 매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좀 며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며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수도 그렇고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좀 며칠 봐야 돼요. 확실한 어떤 확신 매수자들이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좋은 종목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지금의 약세장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한 어떠한 회원이 아니죠.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왜 이렇게 겁을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저희는 겁을 준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시장을. 근데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확실히 조심해야 했었던 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수익을 내려는 구간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전이 아닌 잠깐 기술적 반등하는 이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취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상승장에서 자산을 확 불릴 수 있는 시장에서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매수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만약에 딱 반전되면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 좀 더 시장을 더 냉정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